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덴마크에서 극비리의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열렸다고 하죠. 비공식적인 국제회의였지만 이 자리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그리고 독일은 물론 그 브라질과 남아공, 인도 등의 국가 정상 등이 참여해서 극비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비공식적인 국제회의가 정식 평화회담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면서 이르면 7월 달에 정식적인 정상회담이, 평화회담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평화회담은 국가 혹은 집단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통로로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평화회담은 중동 평화회담이 있죠.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에서 독립국가 설립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무려 30년 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열렸었는데요. 이 회담을 통해서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은 정치적인 대결에 종지부를 찍게 됐고요. 더불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정치적인 독립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그보다 앞서서 1968년에 베트남 평화회담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회담이었었는데 이 회담을 통해서 1973년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선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온 러우 전쟁이 이번 평화회담이라는 키워드를 앞두고 종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걸까요? 더불어서 이 러우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우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짧게 끝날 것 같았던 전쟁, 이제 몇 년 단위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종결이 나는 건지 슬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 전 세계가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 다음 달입니다. 이제 우크라 평화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 재건 산업,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힌트로 가겠는데요. 파일럿 올해 안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재건 산업의 첫 문이 잘하면 올해 안에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평화회담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일단 평화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죠. 덕신하우징이 오늘은 거의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건축 관련된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했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다루었었던 이야기가 러시아의 반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반란이 일어나면서 푸틴의 권위에 무언가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정전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나온 이야기가 내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공식 평화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비공식적으로 덴마크에서 이제 국제회의가 열렸다라고 하죠. 평화회의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건데, 참가국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일본도 포함을 해서 G7과 유럽연합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인도나 남아공, 브라질, 사우디 등등 해서 남미 국가까지도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남아 국가와 함께. 중국은 초대는 됐으나 참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중국을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사우디나 이제 남한과 같은 이런 이제 남미 국가들,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립적인 국가들의 지지까지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7월 달에 지금 현재 공식 회담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이 중립적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종전에 대해서 세계가 무언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굉장히 어느 정도 의견차가 상당히 조금 강한 상태죠. 왜냐하면 작년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평화협상 조건으로 일단 뭐 핵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뭐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포로 석방, 뭐 그다음에 유엔 헌장 이행, 그다음에 러시아군 철수, 적대행위 중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10개 정도의 조항을 이제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침공한 상태에서 점령한 이 영토에서 철수를 해야지 평화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또 내세운 부분은 자국 영토로 편입했었던 이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야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양 국가 간의 어떤 이견차는 현재까지는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전쟁 자체가 굉장히 소모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거 의미 없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너무 좀 이제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용병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바그너의 반란 사태, 결국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푸틴의 사병 그룹이잖아요, 바그너가. 그런데 이 푸틴의 사병 그룹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러시아 측에서도 무언가 이제는 슬슬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러시아도 슬슬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반란 사태 일어나고 나서 미국이 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서방 국가들도 지금 지원을 할 만큼 해주기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들도 지원을 해주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슬슬 서로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이제 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제스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전쟁, 그러니까 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미 서방 국가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부 또 나오는 이야기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에 이미 만나서 러시아가 핵까지는 쓰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제 이미 좀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중국과 미국이 이미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 자체도 핵을 쓴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망하는 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서방 국가들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제 이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느 정도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도 핵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서로 전쟁이 부담되고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측을 향해서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EU에서 또 이제 이 러시아 상대로 제재를 들어갔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철강 제품입니다. 러시아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저번 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3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온 것은 이제 이 유럽에서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산 원자재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 대만도 러시아산 원자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전체적인 국가,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러한 국가들도 결국에는 러시아산 이 철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쟁이 계속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그리고 푸틴은 무언가 지금 권력이 계속해서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권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이라는 악수를 선택을 한 건데, 전쟁이라는 악수가 결국엔 또 이 권력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이 위협당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권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위태위태한 이 권력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전쟁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안쪽을 조금 더 살피는, 러시아 내부를 조금 더 살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푸틴이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무언가 종전 혹은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달에 한번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꾸준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재건, 오늘도 재건입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시의성 있게 시장 대응이 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의 지금 그런 움직임까지 파악이 됐는데 두 번째 플로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을 때 이제 재건 사업 쪽을 어떻게 조금 더 봐야 될지, 그리고 파일럿 얘기도 있어요. 올해 안에도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기대감은 어마어마하게 터졌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수주권들은 얼마 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권도 수주권들이 조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첫 프로젝트 절차를 이르면 올해 중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혹은 이동식 병원 같은 것들을 최우선으로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싹 다 해야 되죠. 싹 다 해야 되고, 이제 이 최대 1조 달러 정도의 시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1조 달러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싹 다 다시 재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비단 지금 현재 뭐 주택이라든지 뭐 병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최우선적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가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되니까 뭐 산업단지, 그 다음에 뭐 철도, 공항, 뭐 상수도, 에너지, 뭐 이러한 이제 뭐 또 2차 전지 같은 이런 공장들, 이런 것들을 지금 싹 다 깔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산업단지, 철도, 공항, 상수도, 에너지,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모듈러 주택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크라이나가 농업 쪽도 농업 쪽이지만 사실 리튬도 상당히 풍부하거든요. 지화 자원도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재건에 대한 부분들로 우크라이나에 또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또 향후에 이러한 이제 원자재를 또 얻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미래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제 인도적으로든 뭐 어떤 차원에서든 반드시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도 선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점을 해놔야 또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플로우 흐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잠깐 이제 종목을 보면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결국 이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덕신하우징이 가장 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단기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덕신하우징도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분출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약간의 매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하다가 탄력이 나오면서 그날 당일에 또 바로 빠르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이러한 단기 형태의 매매가 자주 나오죠. 뭐 최근에 SY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분출이 나오고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의 형태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역시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쪽이 철도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현대로템도 지금 수급이 일전에 들어왔던 것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하TI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하TI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단순히 그냥 눌리는 느낌으로만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철도 쪽은 반드시 우크라이나 이 국제회의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또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노릴 만한 쪽은 현재 철도 쪽이 아닌가. 그 외에 지금 현재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건축 쪽이라든지 삼부토건이나 SY 이런 종목들은 이미 또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철도 쪽에 가장 훌륭하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돌게 되면 철도 쪽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하게 이제 철도까지 힌트를 좀 더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참여하는 우크라 평화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내달 평화회의가 만약에 정말로 열린다라고 하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차오를 겁니다. 중요한 건 기대감이 차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7월 달로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기대감은 차오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기대감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덕신하우징이나 SY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돌아주고 있고 삼부토건도 앞서서 한 차례 돌았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새롭게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기대감에 따른 종목들 어떤 종목이 돌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당장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은 철도 쪽,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와 주는 쪽이 있다면 그쪽이 돌아줄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역시나 이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푸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푸틴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푸틴이 지금 현재 약간의 균열이 생겨버린 현재 이 권력 구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쟁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전쟁을 더 큰 폭으로 벌려버릴 것이냐. 전쟁을 여기서 관둬버리면 푸틴은 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푸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실하게 참여 의지를 밝혔고 파일럿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무언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한 차례 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전방적인 산업 분야들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건설 건축 쪽도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충분히 또 나타나고 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도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꾸준한 관심 갖다가 수급 들어올 때 또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크라 평화회담과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